전설적인 모사드 조직의 차기 수장으로 임명된 남성이 이번 주 법정에 출석했고, 크네셋은 마침내 10월 7일 테러리스트들을 재판할 재판소를 신설하는 주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일라나 미젤 디아만트이고 이것이 기본법입니다. 이번 주는 법률과 정치 뉴스 모두에서 매우 중요한 한 주였습니다. 크네셋이 이번 임기의 마지막 회기를 시작했고, 대법원은 이스라엘의 안보와 사회 정책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건들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크네셋 회기는 시작부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월요일 밤 크네셋은 이스라엘군에 의해 이스라엘 내에서 생포되어 공격 이후 구금 중인 약 300명의 10월 7일 테러리스트들을 기소할 수 있는 특별 군사재판소를 승인하는 주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이들이 어떻게 재판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재판해야 하는지에 대한 2년 반 동안의 법적 공백을 끝내기 위한 시도입니다. 이 법안은 연정과 야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93대 0이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단순 과반수만으로도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반대표도 없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이것은 10월 7일에 우리 친구와 가족을 살해하고 강간하고 불구로 만들고 납치하고 고문한 자들을 심판하고 처벌하는 데 있어 확고한 단결을 보여주는 선언입니다. Friends and family on October 7th. 이것은 정의를 외치는 절규에 대한 부분적 답변이며 우리는 그것이 좋은 답변이길 바랄 뿐입니다. 이 법안은 전담 군사 사법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 법안은 테러, 이스라엘 주권 침해, 그리고 1950년 이스라엘 집단 학살 방지법에 따른 집단 학살 혐의까지 기소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 집단 학살 방지법은 홀로코스트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응이었으며, 이를 10월 7일에 적용하는 것은 유대인 민족의 말살이라는 의도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가장 중대한 경우에 사형을 허용하며, 이 법에 따라 재판을 받은 사람은 향후 포로 교환에서 석방될 수 없도록 금지합니다. 그리고 이 법은 가장 중요한 심리, 즉 개정, 평결, 그리고 선고 과정을 촬영하여 전용 공공 웹사이트에 방송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점을 잠시 후에 다시 떠올려 주세요. 이 재판소를 실제로 운영하기까지 분명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실질적인 시행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만큼은 잠시나마 유대 국가가 외부의 위협에 대응할 때 거의 항상 그랬듯이 하나로 뭉쳤고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물론 그 목소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하레디 징병 문제로 연정 내에서 정치적 위기가 불거지면서 갈라졌고, 이로 인해 크네세트 해산과 조기 총선 투표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사법 뉴스를 따라가려는 분들은 쏟아지는 헤드라인 때문에 눈이 피곤할 수 있습니다. 불과 지난 몇 주 동안 법원은 10월 7일 국가조사위원회 야이르 벤그비르 장관의 해임 가능성, 그리고 하레디 공동체 내 징병 기피자에 대한 보조금 삭감 및 체포와 관련된 이의 제기를 심리하거나 계속 심리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6월 2일 취임 예정인 신임 모사드 국장 로만 고프만 소장의 임명을 문제 삼는 소송도 제기되었습니다. 저는 고프만 이야기에 집중하고 싶어요. 이 이야기가 중요하고 이스라엘 사회의 핵심적인 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모사드는 지지자와 적 모두의 마음속에서 신화적인 명성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의 친구들에게 모사드는 수십 년간 이어진 이스라엘의 영웅담, 음모, 첩보 활동 이야기에서 주인공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아이히마이나는 1960년 부에노스아이레스 거리에서 납치되어 이스라엘로 밀반입되었고, 재판을 거쳐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수단 홍해 해안의 가짜 다이빙 리조트를 통해 수천 명의 에티오피아 유대인을 이스라엘로 데려온 작전도 있었습니다. 위넨 올림픽 학살을 계획한 자들을 수십 년에 걸쳐 추적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불과 지난 2년 동안 레바논 전역의 헤즈볼라 조직원들의 주머니에서 호출기가 폭발했고, 이란과의 12일간의 전쟁, 그리고 테헤란에 있는 그의 관저에서 최고 지도자를 제거한 미 이스라엘 합동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단체의 차기 수장이 법적 이의 제기의 대상이 되었고, 법원은 물론 그 사건을 심리하기로 동의했으며 이제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데자부를 느끼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이번 정부에서 주요 보안기관의 수장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해에는 신베트 국장 로넨바른의 해임이 문제 제기되었고, 정부는 자신들이 공개적으로 해임하려 했던 국내 정보기관의 수장과 계속해서
그리고 대부분은 제대로 협력하지 못한 채로 일해야 했습니다. 그의 후임자인 현 신베트 국장 다비드 진이 법적 문제로 인해 취임이 지연되었고 취임 후에도 또다시 법적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그의 후임자인 현 신베트 국장 다비드 진이 법적 도전에 취임이 지연되었고 법적 도전에 취임이 지연했습니다. 그 대보환의 법적 주론에 취임이 지연되었고 취임 후에도 또다시 법적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속설 바보는 하는 그 울어터는 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야말로 제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서 법이 어떻게 이스라엘인의 삶의 모든 측면, 즉 국가 안보, 경제, 교육, 종교,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결정과 뗄려야 뗄 수 없는지 설명할 때 정확히 말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주제들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법률 시스템이 종종 그 주제들의 향방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처럼 누구나 어떤 결정이든 대법원에 직접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나라에서는 좋든 나쁘든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좋든 나쁘든 법무장관이 행정부 내에서 사실상 독립적인 거부권을 행사하는 나라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좋든 나쁘든 국가주의 이념이 뿌리 깊은 관료제를 만들어내어 그 관료제는 정치권에 대해 과도하게 감시하는 것을 자신의 역할 중 하나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총리의 군사 비서인 고프만 소장과 모사드의 사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녹음이 이루어지는 시점에는 법원이 아직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이 배경은 중요할 것입니다. 그럼 늘 그렇듯 고프만 이야기는 뭔가요? 누구에게 묻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여러분이 이미 들어봤을 이야기와 아마 들어보지 못했을 이야기를 모두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의를 제기한 측의 시각이 있습니다. 이 시각은 널리 보도되어 왔어요. 두 비정부 기구가 고등법원에 청원했고 오리도 함께했어요. Machias, a man who 엘 마카이아스, 당시 17살이었던 남성이에요. 당시 사단장이었던 고프만이 이스라엘 방위군이 허가받지 않은 아랍어 영향력 캠페인에 그의 모집을 승인했죠. 당시 미성년자였던 엘 마카이아스는 신베트에 의해 체포되어 간첩 혐의로 기소되었고 기소가 철회되기 전까지 약 18개월 동안 구금되었어요. 아셰르 그루니스 임명위원회 위원장이자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위원회가 고프만을 승인한 것에 반대하며 그의 역할을 매우 심각한 윤리적 결함이라고 불렀어요. 갈리 바라보메아라 검찰총장은 일요일에 자신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임명이 극도로 명백하게 불합리하다며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퇴임하는 모사드 국장 다비드 바르네아는 대법원에 자발적으로 서한을 보내 고프만이 이스라엘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이 해석에 따르면 이번 임명에 결함이 있고 관련 기관들이 이를 지적했으며 법원은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를 수도 있는 다른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엘마카이아스 사건이 사실 처음부터 혼란스러웠다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별개의 작전이 있었기 때문이죠. 엘 마카이아스를 감옥에 보낸 그 심각한 사건은 고프만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어요. 고프만의 부대가 엘 마카이아스와 접촉하기 몇 달 전부터 별도의 군 정보부서가 이미 그를 기밀 자료의 정보원으로 활용하고 있었어요. 고프만의 부대는 훨씬 더 제한적인 일을 했어요. 부하의 제안으로 고프만의 부대는 시리아 국경 억제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미 이스라엘 뉴스 사이트에 공개된 정보를 엘 마카이아스의 인기 텔레그램 채널에 제공했어요. 고프만은 그 채널이 미성년자가 운영하는 것인 줄 몰랐고 사실이 밝혀졌을 때 이스라엘 국방군 군사법무관은 형사조사를 개시하지 않기로 했고 북부사령부 사령관은 이것이 윤리적 실패가 아니라 작전상의 실패라고 결론지었어요. 그는 단지 지휘관주의만을 내렸는데 이는 이스라엘 국방군의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이며 고프만의 인사기록에도 남지 않는 조치였어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런 해석을 따른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조금 더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심사위원회는 3명 다수 의견으로 임명을 승인했지만 그루니스 판사는 반대 의견을 냈고 자신의 의견을 기밀로 분류해 위원회 동료들이나 대중과 그 이유를 완전히 공유하지 않았어요. 그 후 법무장관은 총리를 법정에서 대변하는 것을 거부했고 자신의 기한도 이틀이나 넘겼으며 다수 의견에 반대하는 반대위원장의 입장을 따랐어요. 한편 보도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이 아닌 퇴임을 앞둔 모사드 국장은 자신의 후임자 지명을 반대하는 캠페인을 총리, 위원회, 법무장관에게 펼쳤고 이후 비밀 편지를 통해 법원에도 전달했다고 해요. 이렇게 보면 고프만에 대한 반응은 고프만 자체보다는 제도적 반사작용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고위 인사들이 자신들의 세계 밖에서 온 후보자라면
선출된 정부의 지명에도 불구하고 함께 반대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러한 해석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총리 본인은 이 해석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기로 선택했어요. 5월 8일 금요일 네타냐후는 법원에 청원을 전면 기각해달라는 답변서를 제출했어요. 국가의 안보에 대한 책임은 총리, 오직 그에게만 맡겨져 있다고 그는 썼고, 법원은 이런 종류의 안보 결정을 재고할 도구가 없다고 했어요. 이제 유대 국가의 적들에게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의 단합과 인사 임명을 둘러싼 논쟁에서 보이는 불화의 대조는 이보다 더 뚜렷할 수 없어요. 한편으로는 비판과 의심, 슬픔이 없지 않지만 예상할 수 있듯이 힘과 결의의 표출이 있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일자리 중 하나이자 선출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직책이 있어요. 그리고 그가 통제해야 하는 안보기구도 있죠. 국가적인 논란의 중심이 되고 결국 법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이 정부에서 논란이 된 주요 인사는 이번이 세 번째, 네 번째, 심지어 다섯 번째도 아니에요. 2025년에 고등법원이 공무원 위원장 임명 절차를 무효화하면서 그 자리는 1년 넘게 사실상 공석이었습니다. 제2텔레비전 라디오위원회는 이달 초 위원장 임명을 둘러싼 긴급 가처분으로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2024년 당시 해당 기관의 대행 책임자였던 오달리아 미니스는 정부 법률 고문이 변호를 거부한 청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당시 정부 법률 고문을 질책하기도 했고 임명을 승인했습니다. 이런 잇따른 이의 제기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시 이야기해 봅시다. 임명과 관련된 규칙과 법원은 예전에는 극도의 불합리성 원칙을 아주 드물게만 적용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 정부가 임명한 모든 임명이 정말로 법적 근거로 해임이 필요할 정도로 결함이 있다는 말인가요? 아마도 일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가능성이 낮은 답입니다. 왜냐하면 법원 자체가 결국 지니의 신베트 임명과 미니스의 대행 임명을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제기한 쪽을 호의적으로 본다면 일부 임명은 실제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답입니다. 하지만 매우 회의적으로 본다면 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슬픈 이분법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이해 제기는 정치계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 되거나 노골적인 악의가 됩니다. 그것은 정치계에 신뢰를 두는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선택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으로 해석됩니다. 결국 남게 되는 것은 전반적인 신뢰의 붕괴입니다. 이제 수치들이 이 이론을 뒷받침해 줍니다. 라이히만 대학교 자유와 책임 연구소에 따르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17%이고 크네셋에 대한 신뢰는 11%에 불과합니다. 대법원은 44%로 이 수치는 대법원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의 최저치에 가깝습니다. 정부 법률 고문은 43%, 경찰은 27%입니다. 반면 이스라엘 방위군 IDF 이번 조사에서 대중의 65%에서 77%의 신뢰를 받고 있는데 이는 조사된 모든 기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저는 더 높은 수치의 다른 조사도 본 적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투를 위해 어떻게 동원되는지 그리고 결국 크네셋이 재판소에 대해 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을 보면 이스라엘에서 단결의 계기는 실존적 위협을 감지하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안타깝게도 물론 여기에 좋은 역사적 이유들과 심지어 최근의 이유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10월 7일 이후 군사적 위협을 다루는 방식이 우리를 충분한 내부 안보감에 젖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왔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의 균열과 틈들이 우리가 평소에 졸립이 걸린 문제로 보지 않는 모든 것들에서 다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말다툼, 정치적 흥정, 그리고 법과 통치 수준에서의 권력 다툼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누가 모사드, 군대, 신베트를 운영하고 있는지, 그들이 정치계와 얼마나 잘 협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전략적 세계관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들은 졸립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들의 관점과 시스템 내에서 일하거나 시스템에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정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10월 7일에 비극적으로도 배웠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는 그것을 잊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단결이 위협에 대한 놀라운 군사적 대응을 이끌어내는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스마트 아머와 같습니다.
즉 충격을 받으면 몸을 보호하기 위해 단단해지고 공격받지 않을 때는 다시 느슨해지는 소재와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느슨해졌고 그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좋아요. 이런 문제들이 존립이 걸린 문제임을 감안할 때 우리는 정치와 사법부 모두에서 더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법성에 관한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인물의 성격에 대한 판단의 문제라면 민주주의 정부와 안보가 의존하는 인사 문제는 법원의 논리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많은 중대한 정책 문제에서 스스로를 결정적인 역할로 만든 법 체계의 비범한 특징들을 재평가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에서 그런 점들과 메커니즘에 대해 이미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원고 적격 요건이 없습니다. 무례하게 들릴 수 있지만 누구나 무엇이든 이해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상 법원이 심리할 수 있는 것에는 제한이 없고 법원이 내릴 수 있는 구제 체계도 거의 제한이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국민과 정치 지도자 간에는 큰 격차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주주의 연구소의 2024년 지수에 따르면 유대인, 이스라엘인들의 81%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항상 동료 시민들을 믿을 수 있다고 답한 반면 국가에 대해 같은 답변을 한 사람은 겨우 25.5%에 불과했습니다. 이 격차는 비슷한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에 비해 거의 2배에 달하며 2025년 업데이트에서도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국가의 안녕을 위해 이 격차는 반드시 좁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큰 정치적 혁명보다는 일련의 정밀한 개혁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설명할 수 있고 합의를 이끌어내며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는 방향으로 우리 눈앞에서 여전히 건설되고 있는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조치들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현재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임명제도 뒤에 있는 본능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위직 후보자들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 아직 권력 분배 방식을 정립해가는 국가로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장악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두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본능이야말로 정치 권력에 대립하는 법률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는 가장 강력한 근거입니다. 하지만 그 본능은 더 많은 대중의 참여, 더 많은 투명성, 더 적은 진입 장벽이 있는 절차를 정당화하는 데에도 똑같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쩌면 시적으로 이번 주에 통과된 930번 법안의 취지에서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법안은 시민들이 10월 7일 테러범들의 재판을 참관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시민들에게 그 끔찍한 날 이후 가장 중요한 마무리 절차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스라엘 정치 과정의 투명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많으며 제가 아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위직 임명에 있어 의회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이스라엘 정치 담론에서 정기적으로 제기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미국 상원의 인준청구회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고위직 임명의 자질을 공개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입니다. 두 번째 접근은 정치적이면서 사회학적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임명한 고위직 임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전직 대법관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 인물들은 토라 하미도트, 즉 개인의 가치관과 행동의 순수성을 판단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 같은 전제 때문에 전직 대법관들이 은행장과 건강보험조합 HMO 대표를 선출하는 위원회의 수장 자리에 앉고 현직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 같은 전제와 함께 정부에 대한 반다수주의적 힘을 바라는 욕구가 결합되어 대법관들은 법관 선출위원회 자체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이 됩니다. 하지만 좀 더 눈에 띄지 않는 문제는 이렇게 함으로써 이 중요한 위원회의 지도부가 대중으로부터 격리된 채 권위를 유지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한정된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거리는 바로 판사들이 법적 역할을 수행할 때 그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기 위해 의도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거리가 민주주의의 복잡한 구조 속에서 다른 공인들과 함께 일하게 될 공인들의 인성을 파악하는 일이 과제일 때 반드시 올바른 자격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더 깊은 문제는 법률 교육이 도덕적 적합성을 판단하는 데 독점적인 자격을 부여한다는 가정입니다. 마치 합리성이 과학적 상수인 것처럼 사실은 주관적인 가치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아마도 이스라엘의 법과 거버넌스에 대해 대규모 체계적 변화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어려운 작업 없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지만 영향력 있는 수정 사항들이 끝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바람은 이러한 작은 조치들이 잘 만들어지고 실행된다면 더 큰 대화를 준비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는 점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작은 아이디어들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바늘끝처럼 위태로운 곳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는 주식시장이 급등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군대 중 하나를 가졌음에도 그렇습니다. 외부의 적으로부터 이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 한 주먹처럼 뭉치는 것은 일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주먹을 거두는 것이 나머지 절반입니다. 예루살렘 시민 여러분, 예루살렘의 날을 축하드리며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